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은별입니다. 지금 어제 우리 시장 보시고 놀라신 분 좀 그렇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선을 또다시 내어준 채 종가를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제 저희가 오프닝 때 임종윤 앵커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점점 더 약화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간밤 미증시를 보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는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은 신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는 공포감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렇죠. 다시금 가치가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을 중심으로 또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공포는 이게 심리고 멘탈이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공포감이 시장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공포감의 소용돌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서 그 소용돌이를 관전하고 있냐, 이 차이가 상당히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고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포감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이제 좀 관망하고 좀 조망할 그런 때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체크는 앞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의 가뜩이나 미국 시장과 이 디커플링, 즉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1,400원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낯선 이 환경에 좀 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일단 환율 상황을 좀 보면 요거는 어제 이제 장 종가는 정규장 종가는 1,403원에 마감됐고요. 어제 이거는 한 7시쯤 제가 넘어서 환율 상황을 봤을 때 1,409원까지 올라가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그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제 하루장의 모습인데 장 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 눈에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환율 3개월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환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이 좀 가능합니다. 9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환율이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거 역시 미 연준의 금리나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고,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게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 또 트럼프의 강세,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다,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환율이 좀 꾸물꾸물 오르다가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적으로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1,400원으로 좀 크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의 좀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이렇게 강세 배경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2.0, 이 트럼프의 집권 2기가 강한 달러를 이제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국채 발행이니 등등등 이런 얘기들 대부분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거죠. 또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워낙에 좀 좋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경 관련된 주요 지표들, 그러니까 둔화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둔화가 되지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진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점인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역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즉 원달러율이 오르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이유를 한마디로 좀 압축을 하면요. 미국 경제가 워낙 좋습니다. 미국 기업들 실적도 계속 확인을 합니다만 좋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홀로 호황을 좀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이런 상승세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내년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는 1월까지는 이런 달러 환율 강세,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이게 사실 코스피 주가랑 똑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쭉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 최저가가 종가였습니다. 제일 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도 어제 일어났던 환율 문제, 외국인 수급 문제,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또 신저가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 환율만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400원이라는 이 환율 가격대는 분명히 우리한테 낯섭니다. 옛날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이렇게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찍었던 지수 때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 1,400원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질 그런 전환의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도 국내 지수가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간밤 새벽 시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조정장에 들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부터 줄곧 주가 상승을 이어오던 뉴욕 증시가 오늘 드디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강한 하락은 나오지 않고 보합권의 나름의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우지수 홀로 0.8%대 3대 지수 안에서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43,900선에 장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빅테크 기업주들 위주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간밤에 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웨드부시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400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쉬어가자 그동안 가장 큰 수혜주로 꼽혀왔던 테슬라가 6%대 주가 조정이 나왔고 지난 5거래일 동안 4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에 일단은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플도 보합권의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엔비디아 홀로 2%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부분에 엔비디아는 오늘 2%대 상승 흐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방산이나 암호화폐 관련주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89,000달러를 넘어서 9만 달러 선까지 일시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가 안에서의 코멘트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S&P 500과 러셀 안에서의 굉장히 높은 사익 실현 위험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현재는 소화 불량을 겪고 있다라는 CNBC의 코멘트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또 빠르게 올라왔던 증시이니만큼 쉬어갈 틈이 필요하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증시는 쉬어갈 이유도 없이 사실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동안의 매물 소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줄지 미증시에서 고민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랠리 피로감을 보이면서 숨고르기 간밤 보였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다면 트럼프와 관련돼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관세 위협이 없는 산업들 위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조선 쪽과 방산 쪽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로도 꼽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니만큼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도 나오면서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해당 섹터 안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앞으로도 긍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 쪽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HD현대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있겠고요. 3분기에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로 선정이 됐고요. 또 방산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52주 신고가 랠리가 방산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3분기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4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내년 들어서도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증권가
코멘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현재 하나 에로스페이스를 놓고 목표가 50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34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하면서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들 위주로 연말까지 가져가 봐야 되는 증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오늘 새벽에 CPI 물가 지표 발표가 됩니다. JP모건에서는 이번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주요 경제 지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지표들 함께 확인하시면서 장중 전략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국토부 1차관은 16일까지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전을 24시간 안에 끝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10년간 4,860억 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지속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슈레이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서용원 차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선정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선거 유세 때도 그랬고요. 내가 당선만 돼, 그럼 바로 그냥 전쟁 끝내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의회까지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면서 이런 트럼프의 이제 선거 공약은 공약이 아니라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조 관련된 얘기들 오늘 좀 첫 번째 저희가 이슈를 꼽아봤는데, 자 우리 서 차장님 네. 어떤 포인트들을 좀 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사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때 트럼프가 이제 초반 2년 동안에 자신의 정책을 펼치려 했습니다만 뭐 오히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으면서 좀 시행하지 못했고 예. 오히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좀 빼앗기면서 정책적으로 펼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공화당 내부를 어떻게 보면 다 청소를 해놨습니다. 본인의 사람들로 다 채워놨고. 이번엔 뭐 사실 인선 과정도 뭐 맞습니다. 기준이 딱 하나더군요. 충성심.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레드 스윕까지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을 이제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이런 점들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 바이든이 이제 책정되어 있는 이제 예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지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좀 더 격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기가 들어서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의 땅을 좀 착취하고 그렇죠. 있느냐에 따라서 예. 협상의 이제 룰이 달라질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점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런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거는 휴전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토부가 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날아간 상태고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근에는 좀 테마성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우리가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의 하나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뭐 한 1, 2년 가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뭐 거의 못해도 10년, 길면 뭐 20년, 30년까지도 이 재건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릴수록 또 그만큼 들어가는 이 비용도 큰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는 게 비단 우리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눈독 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주들 한번 고은변의 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중소형주 그리고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군들 중 어제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격의 변동폭이 컸던 게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일성건설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남광토건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IM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200원대를 시원하게 돌파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히림도 25%가량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됐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엔 전일에는요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만 차트상을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7거래일 연속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11월 초 때만 하더라도 500원을 하회하던 주가가 이제는 1,3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만큼 어제의 상승폭은 다른 재건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보면요. 급등세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종목별로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1,000억 원 미만의 굉장히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어쨌든 크게 하락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 내실이 탄탄한 기업,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게 재건 사업이라는 게 분야가 단순히 뭐 건설 뭐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심주 또는 이제 관련주도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좁혀봐야 되겠죠. 서 차장님 어떤 종목 오늘 생각하세요?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SG라는 종목인데요. 네, 많이 우리 이제 얘기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만 사실 눈독 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사실 지금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나라로 따지면 뭐 터키의 뭐 시멘트 사업이라든가 이쪽이 가장 크다라고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사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좀 옥석이 좀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좀 중소형 단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은 있으나 네. 이런 부분들의 추격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좀 수혜 종목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SG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팔트 까는 그런 아스콘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2021년과 3년도에도 우크라이나와 350억 규모의 아스콘 수주를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아스팔트를 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교전지 쪽이 아니라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이나 이쪽에 대해서 이제 좀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건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우크라이나 쪽의 좀 교전지 쪽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SG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합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공동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SG가 아까 저희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듯이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이번 부분도 중요할 텐데 최근 실적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이제 그 아스팔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네. SG가 급격하게 좀 실적이 좀 하향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초부터 좀 규제 완화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회복세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실적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더불어서 함께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G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여간 상단에 계속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 관련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어떤 재건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재건주 최근에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제가 계속 순차적으로 종목들을 제시를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죠. 네네, 그래도 가장 좋은 기업, 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차장님이 말씀하신 SG 여전히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있고요. 곽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은 이제 그날 그랬죠. 당일날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인 세 번째 주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SY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S 패밀리들이군요. 네. 네. SY는 뭐 어떤 쪽입니까? SY는 이제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이 SY의 자회사 중에서 SY 스틸텍이라고 데크플레이트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SY 스틸텍이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수혜주로 이미 몇 주 전부터 움직임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예. 거의 한 달 내내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SY 스틸텍 입장에서는 이제 공시를 내놨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주를 엮이는 이유는 SY 쪽에서 올해 1월달에 휴먼 C&D와 국내 모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5월달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해서 SY가 이제 폴란드 쪽 현재 생산 설비를 투자하는 내용들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폴란드라는 곳 자체가 우크라이나랑 굉장히 좀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 폴란드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 한 3-4시간이면은 또 물자를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SY 또한 이제 모듈러 주택이 재건할 때 가장 좀 쉽고 빠르게 건설을 지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러한 거점을 또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재건주로 엮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수혜가 자회사까지 미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연관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SY가 최근에 SY 스틸텍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또 SY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또 들어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다시 재건 테마 섹터로 지금 엮여서 종목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셨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주가가 좀 변동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분봉 흐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그렇죠. 보도록 할 텐데요. SY 스틸텍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Y의 자회사인 SY 스틸텍 흐름 보시면 보시다시피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이 굉장히 수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사실 관련이 있는 그런 모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부터 지금 11월 기점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미 낙폭이 한번 나와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금 재차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손절 구간 4,000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 주가 회복 관점에서 봤을 때 5,000원 이제 부근대까지는 적어도 헤드앤숄더로 보고서 글쎄요. 단기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SY 우리 청자분들이 트레이딩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군 위주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430원인데 대략 4,400원 요게 직전 고점이군요. 요거 좀 벗겨내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5,000원대 초중반 한번 해볼 만한 현재 차트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펀더멘털이 이제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 사실 근데 요즘에 펀더멘털 별로 이제 그거보다는 수급이 중요한 시기라 어쨌든 그리고 뭐 또 재료보다 수급이 또 요즘에는 특히 더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SY 스틸텍 저도 뭐 우크라 재건주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우크라 재건주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해역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을 약 10% 감축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국회 전체 회의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대왕고래 시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추진될 2차 시추부터는 예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만큼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왕고래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그동안은 좀 그런 얘기 우리가 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회자가 좀 덜 됐었던 한동안 굉장히 세게 움직이다가 이 대왕고래 테마주인데요. 조금씩 뭐 이제 연말 가을수록 뭔가 좀 가시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곽유정 파트너가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좀 갖고 계세요? 일단은 대왕고래 관련 섹터가 지난 6월 달에 한번 시세가 한번 네, 나와주기도 세게 했었고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좀 들어오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 이제 관련 테마에 기존에 6월 달에 들어갔다가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겠죠. 빠져나오실 거면은 사실 그 시추 뚫기 전에가 가장 이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제 사이클을 탈 때는 반드시 좀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련 이슈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대왕고래 예상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한 550억에서 560억 정도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감액된 한 506억 원으로 지금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추공을 이제 하나 뚫을 때마다 한 1,000억 원 정도가 그렇다고 들기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예. 아직도 좀 택도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의 그런 자금이지 않나, 사업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시추부터는 계속해서 다른 이제 외부적인 그런 이제 투자를 계속 끌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탐사를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웨스트 카펠라호가 한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2월 10일쯤 부산항에 도착한 뒤에 대왕고래로 이동한 후 그다음에 12월 중순쯤부터 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시추 작업에.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이슈가 또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은 5개 이제 시추공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처음에 또 중요하고 계속해서 이슈는 이제 들어오긴 할 텐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이슈는 좀 약간 좀 잔잔하게 변동성만 좀 잔파동만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이 조각류 적용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은 지금 최대 12%지만 33% 정도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지금 정부 쪽에서도 해외 투자 지금 유치를 위해서 계속 좀 손을 보고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자금 유치, 네네, 유치를 위해서 조각료도 이제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조광료. 네네, 조각료 적용 비율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또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당연히 주가상의 변동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한국석유공사 쪽에서 이렇게 또 첫 탐사 시추 계획을 정부에 지금 또 제출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착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 이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테마 관점으로 지금 또 수급이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도 이 관련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한 몇 달 좀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한번 싹 좀 한번 조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대왕고래 관련주들 한번 싹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대왕고래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 기업들 최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왕고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관 피팅 밸브와 관련된 기업들은 강한 탄력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는 4%가량 하락했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계약 체결, 그러니까 특수 관광 납품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는 기업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요. 화성밸브, 디케이락과 같이 피팅 관련된 업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피팅 관련된 업체는 조선업동과 함께 또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 모멘텀이 있을 때도 함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이죠. 0.13%가량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전일에는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대왕고래 이슈가 있을 때 주목을 받는 석유 가스 관련 기업인데요. 이 흥구석유는 GS 칼텍스와 지금 기름을 받아서 기름을 구매한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왕고래 시추 지역이 경상도 인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전거래일에도 그러고요. 최근에 대왕고래 관련 기업들 명확한 거래량이 나오거나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기업군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타 조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충원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고앵커 수고하셨고요. 자, 곽 파트너 어떤 종목 보시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넥스틸이라는 중소형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 중에서 가장 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렇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이제 기업들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 공백으로 흘러가는 장세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종목들로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런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예. 때문에 관련 종목은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넥스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포항의 철강 재가공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6월 달에도 이런 대왕고래 관련 이슈가 들어왔을 때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예. 또 10월 달부터 계속 관련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다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장주격인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주가 변동성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10월 달에 이제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넥스틸이 시추 이제 작업을 할 때 특수 강관을 공급한다라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이슈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가스관 관련 종목들도 대왕고래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석유공사 시추 기자재 입찰 사업에 이제 참여해서 선정이 됐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실체가 훨씬 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도 좀 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좀 더 계속 그렇죠. 부드러지게 나타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넥스틸 역시도 이 10월 달 관련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그 시추 작업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도 그에 따라서 같이 함께 나와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탐사 시추 같은 경우에는 석유 퇴적물들의 등을 이제 탐색을 할 목적으로 대형 굴삭 장비를 이용해서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다가 또 강관을 설치하는 또 작업이 요구가 되는데 거기에 이 넥스틸의 이런 이제 가스관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넥스틸 같은 종목들이 지금은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재무상으로는 좀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도 이제 그럴 게 수급이 좀 악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에너지용 관광 수급이 좀 악화가 돼서 판가도 하락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보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00원대 구간만 지켜주면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난 이제 6월달 이제 고점 구간대를 한 번 더 이제 뚫어주게 된다면 지금 상방으로는 처음에 이제 넥스틸이 상장했을 때 당시 최고가가 13,800원 구간대까지 갔었거든요. 이 구간대까지는 상단 매물대가 추가적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를 참고로 하셔서 단기 매매 접근해 보시면 유효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좀 이제 약간 선수들의 영역에 가까운 이게 좀 짧게 잘 치고 빠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조심을 하셔야 될 건데 명확하게 어쨌든 이번에 시추할 때 특수관관 들어가는 이 기자재 회사로는 선정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틸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 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대장주. 예, 들고 예. 왔고요. 네. 사실 이번 시추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좀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도 좋은 기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좀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뭐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의 뭐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더불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서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업 자체적인 좀 펀더멘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3분기 영업이익이 4,300억, 4,400억 규모로 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라면 이제 미수금에 대해서 이제 회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미수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면, 사실 이 가스값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매값보다 판매값이 더 클 경우 그만큼 손실이 나게 되는데, 그 손실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미수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국가스공사만을 생각할 때는 기업의 손해를 입지 않는 구조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이렇게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배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년간 배당을 좀 중단을 했었었는데 최근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당은 이제 실적이 확인된 후에 이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배당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실적과 더불어서 배당을 하게 된다라면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의 배당 성향을 띌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그런 점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뭐 대왕고래 관련주로서도 함께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변동성이 작은 경향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뭐 거래도 작고, 그다음에 워낙 또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띠고 있지만, 또 그만큼 또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PBR 0.3배 정도 수준입니다. BPS가 한 12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흑자가 나는 기업에서 PBR이 낮다라는 점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여기에 따라 지금 배당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라면 투자 메리트는 충분히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가도 좀 4만 원대. 올 1년 들어서 지금 사실은 많이 올랐던 게 좀 빠지긴 했죠. 그래도 69% 정도의 올해 수익률을 낼 정도니까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좀 잠잠했던 공기업이었는데, 이 대왕고래 이 이슈 때문에 아주 갑자기 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 두 가지 이슈, 우크라 재건하고 대왕고래 이슈를 했고요.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넥스틸 두 회사 말씀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CJ제일제당 관련한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아쉬운 국내라고 적었습니다. 매출액은 7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 3분기 영업이익은 4천억 원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해외는 나쁘지 않았는데 국내 식품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경기로 인해서 가공식품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또 외식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는데 매출의 성장은 둔화하면서 이익성, 수익성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기존 47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은 외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상당히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주력 제품군끼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호주와 유럽 같은 신규 진출국에서도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세에 있고요. 특히 호주에서는 현지 유통 1위 업체인 울워스에 납품하는 데 이어서 유통 2위 업체인 콜스에도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B2B 사업도 순항하고 있는데요. 기내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신규 채널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가 문제죠. 국내에서는 계속 외식 수요 그리고 가공식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마케팅 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는 점 한 가지는 4분기부터 쿠팡의 거래 재개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물론 해외는 향후 전망도 좋습니다. 해외 식품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제품 하나당의 가격, ASP가 높은 유럽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아모레퍼시픽 관련한 리포트고요. 흔들리는 투심 속에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긍정적 표현을 적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인베스터데이 후기 리포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는 K-뷰티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서구권에서 주류 문화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의 인기 브랜드인 코스알엑스 그리고 라네즈에 이어서 넥스트 글로벌 브랜드로 헤라, 에스트라 그리고 일리윤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목표 주가는 16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아모레퍼시픽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혔죠. 2025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10% 후반 성장시키고 또 OPM, 영업이익률은 내년 한 자릿수 후반을 기록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영업이익률 12%까지 끌어올리고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평균 매출 성장률은 1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배당 성향도 5%포인트 상승했고요. 여기에 따라 DPS, 배당금도 상향 조정된 상황이죠. 또 해외 진출 목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해외 지역의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유럽과 영국 쪽으로 좀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를 동유럽과 북유럽으로 확장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최근 K-뷰티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이 같은 투자 심리의 회복에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형 화장품주 가운데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최근 연일 상승 랠리로 인해서 과열 우려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도 6% 이상 하락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어제도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곧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500포인트를 이미 이탈한 상황으로 2,400포인트 근처까지는 조금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볼 업종과 테마로는 방산주와 제약바이오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약바이오주는 급등 이후에 최근 들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수 성향이 짙은 트럼프 당선인이 임신 중지권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에 낙태 요청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제약바이오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방산주 중에 앞에서도 공략해드린 종목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이 나왔지만 방산주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고 그중에서도 해당 종목은 아직 다른 방산주에 비해 저평가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상승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은 나올 수 있겠지만 8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45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그리고 권별 앵커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 트럼프 랠리 조금 주춤한 모습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2,500선 무너졌고, 그다음에 환율은 1,400원 넘어섰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그런 어떤 좀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그런 낯섦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통해서 일단 오늘 시장 관련된 탑3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9만 달러를 좀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이 그나마 지금 가상화폐 쪽의 그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쪽에서는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교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를 지금 이제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하지 않겠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 분위기가 이어나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12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강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도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쑥 들어가는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관망세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유럽 증시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좀 강하게 좀 급락을 했는데 자, 유럽 증시 지금 프랑스의 까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일의 닥스도 마찬가지고 2% 넘게 좀 급락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제외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 쪽도 마찬가지고 다들 조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그동안 유럽 증시가 조금 버티는 분위기였습니다. 버티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다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현재 그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 증시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았죠. 받은 상태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초가 갭 하락으로 시작되겠죠. 시초가는 분명. 그러면서 일부 매도 물량도 좀 나올 거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좀 이번 주에 보면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웠기 때문에 갭 하락으로 시작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를 해보는 것도 단기간에 반발 매수세를 좀 생각하고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투자 심리가 좀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기대 볼만하다라고 박수범 대표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의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고 약세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이러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시청자분들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장 탑3 어떤 거 선정하셨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TIM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성훈 씨가 추성훈 씨 말고요. 성훈, 외자, 성훈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인기를 얻은 뒤에 TIM의 모델을 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카달로그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젊은 층의 그 조그만 이제 그 농기계나 이런 것들 집에서 그 하비 파머들을 위한 그 공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IM이라고 사명도 변경했죠. 사명도 변경해서 조금 더 젊은 분위기로 바꿨고요. 근데 그 드미트로 프리프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하고 타라스 페둔키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경제 담당 서기관이 그 용산의 신사옥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TIM이 급등을 했고요. TIM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관련성이 있는지는 각각 따져봐야겠지만 초소형 건설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질이 정말 안 좋다는 그 반증이기도 해요. 몇백 원짜리, 1,000원도 안 하는 몇백 원짜리 종목, 그런 것들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저거는 시장의 질이 정말로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저런 것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이고, 트럼프 장남이 뭐 막말이라면 막말이랄까? 근데 현실이죠. 젤렌스키가 용돈 잃기 38일 전이라고 올렸는데 그렇게 장남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간 조금 봉합 분위기로 트럼프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재건 관련주가 뜨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또 지금 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런 초소형주, 시가총액도 1,000억 원도 안 되고 절대적인 가격도 1,000원도 안 되는 주식들, 저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다가 오히려 남은 조그만 자산마저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핑크퐁 타고 삼성출판사 급등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너무 소형주긴 한데 어쨌든 삼성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신작이 나왔는데 핑크퐁 공룡 유치원, 넷플릭스에서 일단 좋은 기록입니다. 지금 4일 날 발표가 되고 199개국 넷플릭스에 풀렸는데 9개국에서 일단 1위를 찍었고요. 12개국에서는 퀴즈 부분 오늘의 탑 10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핑크퐁의 인기가 약간 시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캐치티니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연령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핑크퐁이 다시 신작이 나오면서 삼성출판사가 급등을 했다. 뭐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펩트론의 연일 급등세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R바이오. 처음에는 사실 ABR바이오를 제가 3번 타자로 놨었죠. 후에 펩트론 4번 타자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죠. 지금은 펩트론이 요새 불이 붙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한 7거래일인가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거든요. 한 순식간에 한 40%가 올라버렸어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을 훈풍이 여파거든요. 지금 이게 펩트론은 최종 기술 수출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술 수출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가 마련된 거죠. 특히 그것도 일라이 릴리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펩트론의 이 갖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이 그 약물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라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지금 그 비만약의 약효를 늘리는 부분, 이 굉장히 그 경쟁의 그 관건이 되고 있잖아요, 둘이. 그래서 그 부분이 주사 횟수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 예정이라는 이 소식 때문에 펩트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가 뒷심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붙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지금 뭐 이 뉴스를 듣고 지금 펩트론을 또 달려들기는 사실 지금 뭐 한 5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냥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파악하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높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란 거, 이런 맥을 짚는 것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다 이제 오늘 탑3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오늘은 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두 분한테 좀 각각 질문을 좀 하나씩 짧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 대표가 봤던 말씀 중에 유럽 시장 얘기를 좀 하셔서 유럽도 좀 사실 딱히 뭐 좀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최근에 독일 상황도 좀 그렇고요. 박 대표 유럽 쪽은 짧게 한 1분 정도 시간 되겠습니다만 유럽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점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독일이 가장 중요한데 유럽 그쵸. 쪽에서는 닥스 지수가 지금 이제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최근 뭐 독일이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장성을 보여줬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 그야말로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뭐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폭스바겐도 지금 이제 뭐 공장 하나를 폐쇄할 정도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제조업 쪽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보면 지금 65세 노년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22%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또한 제조업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의 좀 마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살아나야 독일도 좋아지는데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뭐 전인대 국무위원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뭐 기대 이하였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크 지수가 내려가는 이유는 예. 다들 아시다시피 명품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소비가 지금 현재 많이 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아 쪽에서 많은 매출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들 예. 또한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참 확실히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 위원님한테는 역시 이제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다시 대장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타임입니까? 한 1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 듣고 싶네요. 저는 이미 전략상, 저의 원칙상 저렇게 신규 매수를 하는 자리가 저렇게 뜨거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방금 반을 다 이익 실현했고 조선하고 우주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를 얘기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수거든요. 지금 지수가 하루에 이따가 마무리 멘트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하루에 100포인트까지 빠지는 급락장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2024년도 8월 달에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빠졌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 테스트를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 종목이 시퍼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수 관련 대형주나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요.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피와 고름을 빼면서 지금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 그거를 지금 다 털고 그제서야 다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큰 충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어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참 불안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시장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신일수 위원 말씀대로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죠. 요즘 특히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굉장히 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대량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과거와는 조금 더 달라진 요즘 투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8시 57분 됐습니다. 이제 동시효과 상황 넘어가서 시장 들어가기 전에 시장 분위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11월 13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랠리가 꺾이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조정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소형 러셀 지수도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1%에 가까운 하락, 2,459, 그러니까 60선까지도 내어주는 모습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대형주들의 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조금 더 깊게 눌리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0.86%가량 빠지면서 오늘은 70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04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낙폭이 지속됩니다. 2.6%가량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5만 1,000원대까지 무너진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2%가량 하락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죠. 이에 대한 영향 국내 2차 전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선 이탈하고요. 이제는 97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 역시나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역시나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이고요. 네이버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KB금융이 지금 한 계단 또 올라가서요. 8위권에 안착된 모습인데요. 시중은행 금리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 금융주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알테오젠이 오늘도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 HLB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굳건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제 하락 출발, 에코프로 BM은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혼조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1월 13일 수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동시효과 상황으로는 이제
지수도 그렇고 주요 종목들도 그렇고 일단 좀 개파락으로 또는 개파락에 준하는 그런 낙폭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이제 결국 이제 지지선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닥이 어디냐에 대한 또 새로운 탐색 작업이 또 며칠은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0.6% 하락을 해서 2,467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0.2% 하락해서 708선 지금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0.6%가 떨어졌다가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역시 조금씩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인데 일단 출발 상황은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은별 앵커 통해서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3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8월의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2,500선을 내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진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 CPI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월가에서 JP모건 측에서는요. CPI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지켜보는 경계감이 짙은 하루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 부분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넘어섰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결국에는 1,410원대 지금 도달하면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보게 된다면요. 지금 미국의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달러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 역시나 부담스럽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그리고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삼성전자가 2% 이상의 낙폭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0.75%가량 하락하면서 52,000원 선을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BR 한 배가 좀 무너지는 삼성전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과연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을지 현재 구간에 좀 부담스럽고요.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0.4% 역시나 엔비디아 좀 동조화돼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186,600원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8%가량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0.91%가량 하락세, 현대차는 동시호가 상황보다 흐름이 더 안 좋습니다. 1% 이상의 낙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한 부담 리스크 있습니다. 다만 또 환율,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강세가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 0.7%가량 하락 출발, 셀트리온은 오늘 0.6%가량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 최근 바이오주들 가운데서도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KB금융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현재 구간 0.8%대, 9%대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네이버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AI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의 방향성은 상승 1% 이상의 오름세를 출발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 자리를 공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위권부터 15위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11위부터 15위권 보게 된다면요. 신한지주 오늘 은행사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고려아연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6%에 가까운 상승력 보여주면서 1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LG화학도 1.3%가량의 하락세,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은 부진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위부터 20위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권은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이 10만 원 선 이탈한 모습이고요. 금융사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메리츠금융지주도 소폭의 하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종목군들 차익 매도 물량 나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트럼프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 좀 연동되는 움직임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 조선주인 LCD 현대중공업도 한 걸음 쉬어가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보게 된다면요. 우선 4위권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일본과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했고요. LCB가 오랜만에 반등 시도합니다. 0.8%가량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들 테슬라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견조하게 버텨주려는 모습, 반발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오늘 미용 의료기기인 휴젤이 상승으로 출발한 반면에 클리시스 같은 경우에 0.7%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기업들 가운데서는 엔캠이 오늘 2% 이상 빠지면서 계단식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요. 0.3%. 지수의 하락 대비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반도체 소부장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네, 11위권부터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로봇주 어제의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게임주 펄어비스가 0.5%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벤트 코멘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괜찮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수고했어요. 코스피가 2,466선 찍고 지금 일단은 그 이상으로 좀 올라와서요. 2,476이니까 10포인트 이상 좀 만회를 해서 일단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어디로 갈지 속단하기 이릅니다만 일단은 오늘 시장은 조금 더 그러니까 개파락으로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좀씩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두 분한테 오늘 아침 출발 상황에 대한 좀 해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미 대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장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기저효과죠. 네, 기저효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도 지속될 것이냐라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종가까지 이런 분위기가 조금 지속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라 과대 낙폭 종목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주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테마성이 짙거나 그리고 또 단기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대형주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도 좀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좀 해지하는 개념의 이제 롱숏 전략을 좀 펼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롱숏 전략을 하는 부분들에서 차익 거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이제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방향성이라는 이제 방법이 이제 3가지 정도를 쓰고 있는데 롱숏 전략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익 거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어느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공매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기초자산,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초자산하는 ETF가 있어요. ETF 중에서도 이제 풋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풋을 어느 정도 잡고 또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을 매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부담스럽지가 않죠. 왜? 지수가 내려가도 내 종목 중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M&A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좀 인수한다 했는데 근데 조금 웃긴 게 원래는 피인수 회사를 소위 얘기해서 롱을 잡고 인수 회사를 이제 숏을 잡는데 그게 다 안 통했어요. 왜? 둘 다 내려가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둘 다 내려갔는데 의아해서죠. 시장에서는 왜 이수페타시스가 갑자기 제이오를 인수해? 이수 스페셜티가 아니라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가 롱숏 전략으로 또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해서 중립형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들인데, 중립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롱을 50% 잡고 숏을 50%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내려갈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매도하는 부분들이 지금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 쪽에서의 이제 풋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ETF 상품 쪽에서 하락 시에 이제 수익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를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버스를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반반씩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상승에 이제 50% 내 자산을 또 투자하고 하락에 50%를 투자한다는 거다. 그렇게 된다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또 수익을 좀 만들어내니까 또 수익 차익 실현하고 또 상승하면 반발 매수에 상승하면 그에 대한 또 차익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롱숏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롱숏 전략을 해야지 내 자산을 좀 안전하게 좀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부담감이 없고, 뭐 올라가더라도 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그걸 미리 좀 얘기해 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뭐 지금 현재 또 아직도 저는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정말 이 시장도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담스럽지 않고 좀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투자 전략도 무조건 매수만 좀 추구하지 마시고 그런 전략도 한번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하는 좀 고민을 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해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박수범 대표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해지라는 거를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적절하게 구사할 경우 수익률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손실률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참 만만치 않은, 그만큼 만만치 않은 이제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석이 좀 되고요. 자, 신 의원님 출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뭐 그동안 3달 동안 끌고 오면서 방금 바가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은 뭐 JYP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에서 보듯이 가만히 쥐고 있으면 그냥 6개월만 지나도 도루묵으로 가는 저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챙길 때 챙겨야 된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펀드 매니저들은 실적 성과를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팔아서 내년도에 또 다른 펀드 매니저가 새로운 펀드를 맡았을 때 그 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파는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나니까 그런 시기적인 것도 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노아의 방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산이랑 조선이랑 합쳐진, 근데 그게 방산이 이제 우주로 넘어갔죠. 그래서 조우를 하거나 아니면 방주에 있거나, 그래서 뭐 아예 그냥 KTN이나 SK텔레콤이나 코웨이나 뭐 이런 종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조선우주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결국엔 다 어디 연결되느냐? 트럼프랑 앨런 머스크만 쫓아다녀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랑 지금 트럼프에 연관된 것 빼고는 전부 다 추풍낙엽입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랑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모든 내용, 그리고 가는 발자취, 그다음에 앞으로의 스케줄, 이것만 파고들어야 겨우 폭풍우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 연관된 종목들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장남이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젤린스키 용돈 떨어지기 38일 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용돈 떨어질 때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으로 간다는 거죠. 재건도 결국 순서대로 가요. 뭐 처음에 뭐 콘크리트부터 나중에 비계부터 이제 뭐 창호부터 페인트까지 이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를 쏘는 콘크리트 펌프카. 그렇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하고 현대 에버다임이 콘크리트 펌프카 1, 2위거든요. 그러니까 전진건설 로봇과 현대 에버다임이 1, 2등 중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마러라고 리조트에 지금 머물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팟이라는 로봇이 등장하죠. 강아지 로봇. 쓰다듬지 말아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작품인데,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스팟의 하드웨어를 만든 거고요. 그 로봇 안에 들어간 뇌,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클로봇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봇이 그 관련주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머스크 지금 트럼프 손녀랑 같이 사진 찍고 전체 가족 사진도 찍었죠. 이제 트럼프가 가족입니다. 머스크가 가족입니다. 트럼프의. 근데 18일 날 뭐가 있죠? 스페이스 X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우주군 창설한다고 했고 나사에 지원금 준다고 했다가 다른 게 바빴는지 다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 관심 없네? 하지만 이번 2기는 틀리죠. 그때는 머스크가 없었고 지금 머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우주에 꿈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랑 한 가족이 된 이상 그렇게 도와줬는데 6번째 발사에 나타나지 않을 리보다는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뭔가 코멘트를 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우주에 대한 다시 케네디 때 접었던 그 케네디 때 마지막으로 접고 몇십 년 동안 안 했던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육군에서 공군, 해군으로 가는 그 루트랑 똑같아요. 결국 중심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를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한화 시스템 이게 SAR 위성 로봇이거든요. 우리가 약천후 가운데서도 위에서 그 궤도권에서 쏴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리라던가 어느 정도의 그 형체라던가 다 이런 거를 영상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 작은 거는 루미르, 그리고 하나그룹에 들어간 세트랙 I 이런 거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신일수 의원 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 트럼프, 머스크 바짝 이들의 움직임을 보라는 말씀하셨고 오늘은 재건조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계보적으로 이렇게 좀 쭉 훑어 말씀하셨죠. 콘크리트 펌프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도 그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타쉽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도 좀 계속해서 이 흐름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시 17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섹터별로 이제 주요 움직임들도 좀 한번 살펴보죠. 고은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다양한 섹터군들로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왕고래에 대한 검색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자위에서 예산안 통과 소식이 전해졌었죠. 대왕고래 관련 예산안이 10%가량 감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섹터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원전 섹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전 sek터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안이 정부가 제안했던 원안 보다 1억 원가량 증액되면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번에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쥐게 되더라도 원전 관련된 기조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원전 관련 기업들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그룹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로 인해 오늘 고려아연을 필두로 해서 영풍그룹주들 긍정적인 방향성 주가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리비안 관련된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하락하고 있는데 리비안 관련된 섹터는 상승하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8조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리비안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리비안 관련주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469 배터리 원통형 납품에 대한 계약 체결이 들려졌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들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간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고 한 19분여가 흐른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의 이탈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동반 이탈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200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매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요, 뚜렷한 매도의 주체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1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하고 있는 지금 수급 주체는 없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58억 원, 기관도 51억 원 소폭의 매도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함께 보면요. 오늘도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움직임 가져가는 종목군들 좋습니다. 범한 건영이 12%가량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 26%가량 리비안과 연동돼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YG 플러스가 7% 이상 강세 보입니다. 엔터주들의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TA홀딩스가 오늘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TA홀딩스 역시나 경영권 이슈가 좀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7%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고려아연 앞서서 영풍 그룹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늘 5%가량의 강세 개장 직후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 재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교촌 F&B 3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분기 실적이 앞으로 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도 흐름 괜찮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건요. 아주 IB투자가 결국에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된 모습이고요. 지금 에코캡이 2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비안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 오늘 괜찮고요. 휴림로봇이 17%가량의 강세, 어제여서 오늘도 로봇 관련 기업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저희 TA홀딩스 이야기 드렸는데 예림당도 1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는 만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기업들 가운데서 오늘 G2파워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가량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10,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더니 다시금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강세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센 바이오텍은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 모멘텀 받으면서 12%가량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제 종목별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박 대표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좀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과 이제 별도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원전 관련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SMR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빅테크 업체들의 SMR 관련 회사들에 대한 투자 얘기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지수의 움직임과는 좀 별도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불가리아 원전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주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공사로서 원전 시공에 있어서는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탑티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시공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그런 레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에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해외 쪽 매출이 50, 국내 매출이 50이었는데 앞으로는 매출이 좀 해외 쪽 매출이 60에 70까지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원전을 통해서 그렇게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과 별도로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상승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은 실적을 냈던 회사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KTNG였는데 KTNG가 2027년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3조 7천억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사진 않아요, 솔직히. KTNG를 외국인들이 사진 않는데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이슈들,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성장 스토리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KTNG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좀 있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판매량이 뭐 줄어들고 그런 아이템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뭐 KTNG도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주가 올라갔다가 지수의 영향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KT도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AI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에서 AI 관련된 부분들에서 네이버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자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에 뭐 메타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만 하더라도 7,000명이 넘어요. 솔직히 게임은 안 돼요. 그들과는 게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국내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에 대한 영업 마진율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네이버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데, 뭐 네이버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지만, 지금 뭐 네이버는 올라가는데 카카오는 또 내려가고 있어요.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뭐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카카오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뭐 시장이 워낙 좀 하락 추세가 보여주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뭐 결과적으로 그들 또한 뭐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좀 따라가는 패스트팔로우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 시에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왜? 실적은 어차피 4분기도 잘 나올 거고요. 내년에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뭐 중국의 관군제에 있어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걸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안 했었는데, 올해도 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알리페이랑 연동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내려가더라도 반등 추세로 전환될 때는 좀 빠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 종목 움직임들 어떻게 보시는지 볼까요? 네, 조우 섹터로 이제 다시 세팅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주에 대한 게 모멘텀이 내년에 2개 있죠.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습니다. 지금 4차 발사 조립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4차에서 차이점이 있는 게 뭡니까? 1, 2, 3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를 했고요. 4차부터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합니다. 그게 큰 차이죠. 거기서 체계 종합 기업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가 둘이 붙었는데, 입찰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겼죠. 그래서 어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랑 그 회의에 참석한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육군 무기에서 공군 무기로 가는, 방산의 개념에서 한국항공우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익을 실현해서 가는 그 길에서, 그 루트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우주로 가는 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이니까 한화 시스템이 1등 기업입니다. 지금 1등주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우주신에서는 1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 시스템을 1등주로 가져가는 게 포트폴리오의 정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죠. 조선도 지금 얘기를 다 드렸는데, HD 그룹 중에서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이 3개가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HD 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HD 한국조선해양은 그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고점들이 수두룩히 박혀 있습니다. 그걸 다 뚫어야 되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위가 없어요. 비트코인 마냥 천장이 뚫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고요. 만약에 저 고점을 돌파한다면, 지금 22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그 위로 갈 가능성이 커요. 순식간에 25만 원을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군함, MRO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 분에게 하나오션을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재로 가야죠. 거기서 태광하고 성광밴드 피팅주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성광밴드가 대장입니다. 성광밴드를 가져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익이 많이 난다면 나중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개장용 피팅주로 넘어가는 것도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 엔진에서는 한화 엔진이 대장입니다. 한화 엔진, 그리고 한화 마린 솔루션이라고 이 유지 보수하는 기업, 요 정도로 꾸려서 가면서
나중에 확산되는 과정을 봐서 또 똑같이 바이오에서, 금융에서, 방산에서 했던 대로 옮겨 타서 뼈에 있는 칼슘까지 먹는 전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클로봇 같은 그 로봇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거북이 등껍질 전략으로 말씀드린 거 있죠. KTNG나 코에이나 SK텔레콤, 경동나비엔으로 가는 전략, 이런 종목들. 지금 KTNG가 지금 그 필립 모리스의 해외 저기를 맡겨놨죠. 필립 모리스가 잘 되면은 KTNG가 잘 됩니다. 물론 KTNG를 지금 흔드는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죠. 너네 KTNG 이름 안 달고 나가서 필립 모리스 이름 달고 10년 동안 팔면은 KTNG 이름 남아있겠느냐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TNG를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안 가는 종목이 그렇죠. 움직이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앞서가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다 파도에 밀려서 저 뒤로 밀려나니까 오히려 돌멩이 같은 종목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데 0%라고 하더라도 그게 플러스인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TNG 같은 종목으로 가서 버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단단한 곳에 들어가 갖고 폭풍을 견디면서 내년도까지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적이 됩니다. 파도에 난파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조선 그리고 우주 관련돼서 밸류체인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안정된 기업, 그러니까 흔들림이 적은 기업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장하고 나서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제는 개장하고 나서 키포인트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좀 접어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튼 단기 급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오늘 마감까지 외국인들이 혹시나 매수로 전환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꼭 관심 있게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꼼꼼히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 오늘 장 키포인트 어떻게 꼽으셨을까요? 네,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아주 위험한 차트의 모습이 있지만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쎄합니다, 지금. 분위기 쎄한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쎄할 땐 정말 쎄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대폭락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단단하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방산과 조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 상황 잠깐 좀 보면 코스피가 지금 2,463, 0.8%, 아까 1% 근처까지 갔다가 좀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히 좀 좋지 않죠. 코스닥은 1%가 넘었습니다. 지금 703인데 장중에 700선도 살짝 깨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깐 봐야겠죠. 오늘 51,700원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은 52,000원 초반 정도. 초반에 떨어졌다 개파하겠다가 양봉을 다시 만들어서 쭉 올려오다가 다시 좀 밀려 내려가는, 지금은 다시 양봉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거래가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이 주가를 놓고 아주 치열한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일단은 현재 그다음에 환율도 1,409원으로 1,410원 넘었다가 좀 살짝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 김경국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진중공업 준비를 하셨네요. 예, 오늘 조선기자재업체인 세진중공업 가져왔습니다. 예, 세진중공업 오늘 어떤 포인트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원한다는 제스처를 보였고, 지난주에 조선주가 좀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좀 살펴보면 일단 당선 시 모든 미국 해역과 보유구역을 개방을 해서 석유랑 가스 시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행정명령을 사용해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심지어 LNG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일시 중단을 받았던 에카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승인을 바로 철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LNG 물동량 증가와 그로 인한 선박에 대한 발주가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에게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진중공업은 LPG나 암모니아 전용선에 들어가는 탱크 제조와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선실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크하우스를 주력으로 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세진중공업이 LNG, LPG 물동량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년 탱크 매출이 1,000억 정도인데 25년에는 탱크 매출이 더블링으로 증가한 2,000억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3, 4년째 수주를 쌓아놓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 조선사 3사 덕분에 향후 3년간은 보장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하방을 좀 튼튼하게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글로벌 LPG, LNG 선박에 대한 쇼티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벤더로의 역할을 동사가 좀 충실히 수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받아놓은 선박에 대한 LPG 탱크 수주를 최근 받아내면서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원년이 올해는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을 애드해 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지난 8월에 2대 주주인 윤종국 전 회장이 매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무리 없이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8,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대, 7,200원 정도 목표가, 근데 여기서 8,8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행제사로 잘 알려져 있죠. 조선 기자재 중에 하나, 세진중공업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희비가 교차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시청자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하시죠? 그에 대해서 오늘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괜찮을까에 대해서 답을 좀 들어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IRA 폐지나 아니면 생산과 판매를 위한 보조금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IRA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 18명 그리고 의장까지도 사실은 서명을 했죠. IRA 폐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태이고 뭐 의석차가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18석 이상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IRA 전체를 무료화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죠. 뭐 예외적인 조항들, 뭐 리스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서 차를 안 만들어도 된다든지 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일부 그 소재들을 갖다가 좀 예외 조항을 기간을 둬서 한다든지 이런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트럼프 2기의 목표일 건데요. 그래서 큰 틀은 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너무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그럼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함께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올해는 미국과 유럽의 합산 판매가 네. 4%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한 28%였으니까 이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진 건데 내년도에는 저희는 이제 20% 성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럽은 올해 역성장에서 내년도에 한 16% 성장이고요. 미국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5% 성장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글로벌 전체 판매가 내년도에 20에서 30% 늘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워낙 이제 테슬라가 크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국의 저희의 판매 예측 25%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내년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반등하면 당연히 K 배터리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한병화 이사님께서는 연초부터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 특히 이 K 배터리, 한국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여요. 맞나요? 네. 작년 초부터 제가 그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업황은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업황은 사실은 정책 이슈거든요. 둔화되고 있는데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동안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는 뭐 대표적으로 유럽은 CO2 배출 규제가 이제 내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판매가 이제 늘어나야 되고요. 미국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 좀 우려는 하는데 IRA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크게 이제 우려할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 CO2 배출 규제 또는 자동차 의무 판매 비율 제도가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그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속보도 하나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트럼프 2.0 시대에 정보 효율부 수장이 일론 머스크를 발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2.0 시대 재집권 복귀의 가장 1등 공신이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보답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고 정책 구상에 있어서도 그런 흐름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 같은 우주 항공 산업 이런 것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속보가 떴으니까 잘 주시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낙수 효과를 미칠 산업과 관련 종목의 섹터 얼마만큼까지 영향력이 있을지도 함께 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상반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 영향을 일정 부분 우리 2차 전지 섹터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사실 지금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인즉슨 최근 6개월간 ETF로 보면은 꼴등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전기차 관련 섹터였거든요. 요게 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반등의 시점 이런 또 속보성 이슈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6개월로 보면은 안 좋은데요. 가장 최근 한 달 반 요 정도 좀 봤을 때는 바닥에서는 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이죠. 저점은 쳤다. 를 비롯해서 좀 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올 4분기까지는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규제 이슈 때문에 올해 판매보다는 내년도의 판매를 좀 전기차 업체들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저는 이제 바닥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업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업황 턴어라운드 초기에는 항상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좀 종목을 솔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병화 이사님의 그 관련 리포트도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낸 리포트를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에 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했는데 그 이슈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셨는지. 올해 워낙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당연히 네. 이제 내년도에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이제 충분히 반등이 이제 나온다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내년도에 미국 효과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고객사들이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주가들의 잔상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이 의견을 좀 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를 가정을 해서 매도에서 유지로 마켓 퍼폼 정도로 저희가 투자 등급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일단 투자 등급을 뭐 상향했다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가 수익률이 6개월 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를 봤을 땐 저점 찍고 올라가는 반등 국면에서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면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병화 이사님은 뭐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태양광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하시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해리스 트레이드에 조금 더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뭐 그거는 배터리도 똑같고요. 그린 산업 전체가 지금 이제 트럼프 걱정 때문에 그렇죠.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 트럼프 1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풍력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트럼프 네. 1기 때 주가들이 사실은 초기에 잠깐 주춤했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린 산업 전체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볼까요? 뭐 산업적인 측면도 괜찮고 종목도 괜찮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수립해 그러니까 주시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네.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건데 미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린 산업에 갖고 있던 중장기 비율은 저희가 그냥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하락할 때 좀 지금 파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그렇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코너의 교훈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네. 이렇게 떨어지는 칼라에 사는 게 또 저가 매수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대담하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에 굉장히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때이고 여러분 스스로 근심이 많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닥이 700포인트가 떨어졌다,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8월 블랙 맨데이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코스피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투자 심리가 많이 멀어졌나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장인데요. 그래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는 못해도 그 안에 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